교사과제 피드백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과제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전체를 다 해보도록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화요일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물은 김수영 실론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언어의 자유의 행사, 이렇게 했어요. 이 구문이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우리말에서 이 의로 두 번이 연속해서 구문이 형성되면 좀 어색한 구문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걸 수정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의 이행이라고 하는 것과 언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제목입니다. 서론에서 1-1은 시적 긴장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새로운 언어의 자유의 행사다, 이렇습니다. 김수영 실론의 한 부분을 인용했는데요. 어딘가에 힘이 맺혀 있다. 초행에 있는 수도 있고, 오타가 났습니다. 초행에 있는 수가 있고, 종행에 있는 수가 있고, 중간에 있는 수도 있다. 시의 긴장을 조성한다. 자, 이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살펴봤던 김수영의 문장인데, 좋은 시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은 초행에 있을 수도, 종행에 있을 수도, 중간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힘이 있을 때 시는 긴장이 생긴다. 긴장이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보충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수업 시간에 설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약간의 보충 설명입니다. 시 비평에서 이 긴장을 중요하게 생각한 비평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20세기 신비평가들이 인텐션, 영어로 인텐션, 이게 이제 긴장인데, 텐션이 있다 할 때 좋은 시의 조건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얘기하면서 이 긴장이라고 하는 요소를 뉴크리티시즘, 신비평가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긴장은 이 시의 구성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내재적 요소, 시가 뭐 운율, 이미지, 비유와 상징, 화자와 어조, 내가 평소에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그런 시의 내적 구성 요소들 사이에 압축성, 그 긴장, 아마 신비평가들은 그런 관점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왜? 신비평은 작품 자체의 내재적 비평을 기본적으로 강조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비평가들이 얘기하는 시적 긴장, 그래서 이제 그 신비평 이후에 시에서 긴장이라고 하는 게 뭐 다른 말로 하면 밀도죠. 압축성, 의미든, 그죠? 형식이든 이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긴장감을 가지고 압축되어 있을 때 좋은 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게 된 것은 바로 신비평가들이 인텐션 혹은 익스텐션, 앞에 접두어가 인인지 익스인지 이 차이에 따라서 텐션이, 그죠? 이 긴장인데, 자, 그거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조금 더 시를 보는 안목이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긴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익숙한 것은 신비평가들이 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그 긴장인데, 밀도, 지금 김수영이 얘기하는 이 긴장은 약간 다릅니다. 그죠? 힘이 시에서 느껴진다, 힘이 어딘가 있다 할 때는 시의 긴장이 조성되는데, 그 힘의 원천을
어디서 찾는 것입니까? 바로 시인이 가져야 될 양심, 사상, 그죠? 그런 데서부터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신비평가들이 강조한 것과는 좀 다릅니다. 원천은 어디서부터 그게 오는지는 다릅니다. 하지만 긴장이 있어야 좋은 시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긴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걸 지금 1-1 지금 발표문을 작성한 학생은 그걸 따져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자유의 이행을 통해서 만들어냈을 때 바로 긴장이 있다. 이 힘은 시의 긴장을 조성하는 것인데, 새로운 자유를 행사한 시라면 그 시의 어딘가에 맺혀 있다 그랬어요. 자, 힘의 소재라고 하는 것은 위치, 그죠? 거처, 어디에 이 힘이 존재하느냐.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자유의 이행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이 시의 힘을 유발한다. 그래서 긴장이 생긴다. 새로운 자유의 행사가 힘을 발생시키고 긴장을 한다. 연세가 구성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순서가 찾아진다는 거죠. 김수영의 시론에서. 그 다음 또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는 힘이 맺혀 있는 데가 없고, 시의 긴장이 없고, 새로운 언어의 자유를 행사한 흔적이 없고, 이 세 가지를 다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김수영이 시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세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나요? 자유의 이행으로부터 힘이 생기고, 힘이 있는 작품은 긴장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발생론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그래서 따라서 시의 양심을 이행하지 않았고, 양심이 오죠. 이거는 어느 이전에 시인이, 그죠? 먼저 가져야 될 요소죠. 내면에 혹은 머리에 가지든 심장에 가지든 온몸에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의 침을 뱉어라라는 시론에서 온몸의 시론을 펼칠 때 머리도 아니고 가슴도 아니고 온몸으로 온몸을 밀고 나간다. 이런 이제 용어를,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이 양심이 어디서부터 어디에 위치하느냐. 결국은 시가 아니라는 말이 된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 이런 작품을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두 번째도 아니다. 세 번째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기가 지금 이제 시인으로서 시 창작만 하지 않고 다른 시인들, 이 당대에 다른 시인들이 쓴 시도 읽고 월평도 하고 이렇게 비평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지만 비평가로서 라기보다는 시인으로서 월평도 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으로 당대 한국 시가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비판할 때 이런 관점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발표문은 새로운 자유의 행사가 힘을 발생시키고 긴장을 조성한다의 연세를 적용하면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시를 창작할 때 언어의 자유를 행사한다. 시의 양심을 이행한다. 힘을 발생시키고 긴장이 조성된다. 시적 긴장이 진정한 시의 표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새로운 언어의 자유의 행사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그 다음에 문제 제기를 했네요. 자, 이 문제 제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1은 사실은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공부했고, 김수영의 시론에 이러한 내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문제 제기, 어떤 부분을 지금 이 발표문을 통해서 새롭게 얘기하고자 하는가. 새로운 언어의 자유의 행사, 시의 양심의 이행, 힘의 발생, 긴장의 조성의 연세, 그 역순의 연세에서 근원적 위치에 있는 언어의 자유의 행사에서 자유를 행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언어의 자유가 가리키는 것은 찾아보겠다. 실마리를 2개의 산문에서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10개,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2-1은 시를 통한 언어의 최고의 상상력의 회복, 이랬어요. 여기도 어휘가 2번 연속 들어가서 우리말이 사실은 3번 들어갔죠. 강조표, 시, 따옴표,
안에 것까지 포함하면 언어의 최고의 상상력의 해목, 이렇게 해서 이 오브, 영어로 따지면 오브인데 이걸 이제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 어를 연속해서 번역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번역투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말로는 상당히 어색하죠. 그래서 조금 구문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시 속의 모든 가오인 언어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언어는 가오다 그랬어요. 재미있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모든 언어는 내가 말하고자 의도했던 것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죠.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언어는 가오다. 그러나 그 부족한 언어일지라도 그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언어 예술인 문학은 그 부족한 언어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재구성하고 어떤 방법, 그게 바로 이제 문학에서 시의 형식, 소설의 형식, 희곡의 형식, 형식과 기법을 통해서 그 부족한 언어를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게 되겠죠. 언어는 최고의 상상이다 그랬어요. 가오이지만 최고다. 그죠? 그리고 시간의 언어는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잠정적인 가오다. 수정될 가오. 그래서 최고의 상상인 언어가 일시적인 언어가 되어도 만족할 줄 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상당히 역설적인 얘기이지만 진실을 건드리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김수영 산문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10개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인용을 했어요. 지금의 언어도 좋고 앞으로의 언어도 좋다. 지금 나도 모르게 쓰는 앞으로의 언어, 이랬어요. 지금 나도 모르게 쓰는 앞으로의 언어, 이게 뭘까요? 시를 창작하거나 언어를 구사할 때 자기가 다 계획하고 쓴 언어를 구사하지 않죠. 무의식적으로 구사하는 그 언어가 바로 나도 모르게 미래의 언어를 지금 구사하고 있는 수도 있죠. 지금까지 없었던 언어를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학 창작의 중요한 비밀이죠. 시를 창작하거나 소설을 창작하거나 언어로서 예술을 하는, 문학 창작을 하는 이 예술가들은 이 놀라운 비밀 때문에 고통스러운 창작의 그 고통을 애써서 감수하죠. 창조 행위는 항상 고통스러운데 모든 창조 행위가 그렇지만 이 언어로 문학을 한다는, 문학 창작을 한다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즐거움을 체험하면 그 고통을 감당할 만한 것이 되죠. 왜? 나도 모르게 미래의 언어를 쓴다는 겁니다. 시를 창작할 때. 그래서 보통의 언어, 일상 언어보다는 시 창작, 소설 창작 같은 예술 행위로서의 글쓰기 할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들이 여기 있는데 이 중에 이 두 개의 인용문, 3번 인용, 4번 인용 중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시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과 나도 모르게 쓰는 앞으로의 언어, 이게 다 시간성을, 미래의 시간성을 언어가 끌어당기는 거죠. 현재로 끌어당기는 거죠.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지만 미지의, 미래의 어떤 언어를 현재에 끌어당기는 것이죠. 내가 해석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두 인용한 것을 해석하면 지금 우리 이 발표자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반면 시간의 언어는 시 속의 언어로 수정되어야 하는 언어를 말한다. 지금 나도 모르게 쓰는 앞으로의 언어에서 최고의 상상력이 전제되어 있다. 그렇게 수정되어야 하는 잠정적 가오다. 예, 지금 이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새로운 언어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추적하기 위해서 이 인용문을 지금 인용했습니다. 언어의 자유가 뭘까? 새로운 언어의 자유가 뭘까? 그 다음 또 인용한 문장입니다. 이런 언어의 로테이션은 어느 시대이고 있는 일이지만 다만 오늘의 시대는 박자가 빠른 시대라 그에 따라서 회전도가 갑자기 빨라져서 눈에 띄일 따름이고 때에 따라서는 비명까지도 날 정도이다. 그 정도로 언어가 빨리 회전한다는 얘기인데 가속도를 가지고 이 인용을 통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의 확실한 부정평가가 나타난다. 이런 말을 해요. 비명이 난다고 하는 부분을 부정적인 평가라고 봤어요. 하지만 그가 언어의 로테이션 자체를 부정하여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가 빨리 지금 새로운 언어가 시대에 따라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인데 아름다운 것의 정의, 즉 쾌락의 정의가 바뀌어지듯 아름다운 말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아무리 많이 열거해봐야 취미나 감상밖에 되지 않는다. 이 글은 제목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10개니까 사실 언어에 대한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언어들에 대한 그런 수필입니다. 산물이에요. 거기서 이제 뭔가를 지금 새로운 언어의 이행이 뭔가 하는 것을 지금 추적하기 위해서 이걸 인용을 했습니다. 김수영은 언어의 주권을 회수하는 과제를 시인들에게 부여한다. 주권을 잃은 상태에서 시간의 언어를 시가 나서서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시간의 언어를 시 속의 언어로 바꾸는 과제다. 시간의 언어였던 것이 시의 테두리 속의 최고의 상상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인용한 산문을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새로운 언어의 자유의 행사의 의미와도 연결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뭔가 조금 더 핵심을 찌르는 지금 시가 힘이 있고 긴장이 있으려면 언어의 자유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언어의 자유의 이행의 정체가 뭐냐를 추적하는 것인데 예, 아무튼 지금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추적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더 핵심을 찌를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텍스트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텍스트에 기대를 한번 해볼까요? 2-2는 무의미입니다. 언어 주권의 완전한 회수. 구태여 말하자면 진공의 언어다. 진공의 언어 속에 순수한 현대성을 찾을 수 없을까? 자, 이런 말을 또 했다는 거예요. 냉혹한 영원성을 구출해낼 수 없을까? 좌우간 나로 말하자면 매우 엉거주춤한 입장에 있다. 자, 8번 계속 지금 같은 지금 실론에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우리 시단에는 아직도 이런 언어의 교체의 어지러운 마찰을 극복하고 나온 작품이 눈에 띄지 않는다. 자, 우리말 10개. 자, 어떤 단어를 시대에 따른 단어의 변화 양상 속에서 언어의 새로운 이행을 지금 유추해보는 그런 지금 발표문의 착상입니다. 그 다음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서 진정한 시의 새로운 언어의 자유의 이행과 연결되는 실마리를 또 찾는데요. 인용한 걸 한번 봅시다. 그가 말하는 난센스는 시의 성화작용이고 설사 시에 그가 말하는 의미가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모든 진정한 시는 무의미한 시이다. 오든의 참여시도 브레이트의 싸이주의 시까지도 전국에 가서는 모든 시의 미학은 무의미의 침묵의 미학으로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참여시, 오든 영국의 참여 시인이죠. 브레이트, 사회주의 시. 자, 우리한테 이 두 시인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시인인데 김수영은 이 두 시인을 포함해서 해외 시인들, 세계의 여러 현대 시들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난센스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번역하자면 이제 무의미인데, 그가 말하는 무의미는 시의 성화작용이다. 설사 시에 그가 말하는 의미가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모든 진정한 시는 무의미한 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문장이 굉장히 압축된 문장이죠. 모든 진정한 시는 무의미한 시다. 그래서 의미가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의미를 가지고 출발하든 그렇지 않든 뭐 이런 얘기예요. 의미를 가지고 출발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무의미 단계까지, 그죠? 의미가 무의미 단계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좋은 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 발표자가 생각할 때 새로운 언어의 자유의 행사,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의 이행과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고 지금 추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의미의 단계까지 가는 것을 지금 자유의 이행이다. 이렇게 이제 유출을 해내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술파의 신진들이, 예술파는 이제 주로 순수시를 쓰는 시인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거의 전부가 적당한 감각적인 현대어를 삽입한 언어의 조탁이나 세련되어 보이는 이미지의 나열과 구성만으로 현대시가 된다고 생각하는 무서운 가오를 범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참여시를 쓰는 신진 시인들, 젊은 시인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순수시를 쓰는 젊은 시인들이 있는데, 공통적이라기보다는 가짜 순수시, 가짜 참여시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술파, 즉 순수시를 쓰는 젊은 시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포즈만, 그죠? 겉모습만 현대 시인 것처럼 하는 가짜 순수시 혹은 가짜 예술시를 쓰는 시인들이 많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었는데요. 착상이 좋았고 또 그것을 추적하는 과정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쉬운 점은 조금 더 핵심을 건드리면서 깊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 약간 아쉬움을 지금 가지게 됩니다. 자유의 이행이, 언어의 자유의 이행이 도대체 무엇일까? 좀 더 파고들었으면 뭔가 더 진전된 얘기들을 할 수 있었을 거다. 물론 이제 지금 과제물 분량도 많지 않고 짧은 어떤 분량이기 때문에 분량상의 한계가 있었겠지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발표문입니다. 역시 김수영의 산문인데요. 김수영이 지향하는 모순적인 부재. 자, 이게 어디에 착상을 했냐면 모순적 부재라는 말에 착상을 했어요. 모순적인 부재, 말이 좀 쉽지 않네요. 무슨 말일까? 모순적인 부재. 조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제기, 예술 경향을 배제한 실험 분석의 필요성. 이 말은 예술 경향을 배제하는 실험 분석이란 말은 또 무엇일까요? 이 발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여기 모더니즘 또는 참여주의라는 관점에서 분석된다. 그러니까 모더니즘, 참여주의란 말은 아마 리얼리즘을, 모더니즘의 대립 개념은 리얼리즘이니까 아마 참여주의는 리얼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한 계보로 설명하는 것은 뭔가 도식적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두 계보와 연관시키지 않고 그 시와 시론 자체를 우선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보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이 예술 경향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의 사조, 다른 말로 하면 모더니즘이냐 리얼리즘이냐 순수시냐 순수 문학이냐 참여 문학이냐 이런 걸 배제하고 실론 자체를 그 자체로 즉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문제 제기인데, 이런 전제 하에서 지금 어떤 걸 얘기하고자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문제 의식일 텐데요.
혹은 착상일 텐데, 특히 당시의 상황과 연관지어 해석되는 시 무용론에 대해 분석하고, 자, 시 무용론에 대해서 분석한다. 그 다음에 무와 죽음과도 유사한 서술적 경향과 속성을 보이는 무와 죽음과도 연결시켜 김수영이 말하고자 한 바를 찾아보려고 한다. 예, 첫 번째 흥미있는 것은 시 무용론이 뭐냐, 그죠? 그 다음에 김수영이 말하는 무 혹은 죽음은 또 무엇이냐. 자, 인용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시 무용론은, 그러나 시 무용론은 시인의 최고 혐오인 동시에 최고의 목표이기도 한 것이다. 자, 이 말도 역설인데요. 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진지한 시인은 언제나 이 양극의 마찰 사이에 몸을 두고 균형을 취하려고 애를 쓴다. 여기에 정치가에게 허용되지 않는 시인만의 모랄은 도덕인데 프라이드, 자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 무용. 시가 쓸모없다는 거죠. 무용하다, 유용하지 않다. 이게 무용론인데, 우리들은 보다 더 유치하고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 시의 무용을 실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들을 무로 만드는 운동을 해야 한다. 자, 이 말을 우리는, 김수영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다른 시인의 시론에 비하면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에서 벗어나 있죠. 뭔가 핵심을 찌르는데 그것의 속뜻을 파악하려면 뭔가 좀 사전 지식도 필요하고 당시의 문학적인 상황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시 무용론은 시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인데, 시 무용론은 당연히 최고의 혐오이다. 시를 쓰는 것이 시인에게 무용론은 실현돼서는 안 되지만 최고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모순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자, 이제 그렇게 모순적으로 얘기하니까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고 첫 번째 인용한 것과 두 번째 인용한 것은 뭔가 통하는 게 있는데, 시의 무용을 실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들을 무로 만드는 운동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시가 쓸모없어질 때까지 시인들 혹은 우리들이 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는 단순한 상태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유의 상태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상태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예, 무는 단순하고 유는 복잡하다. 이런 해석은 조금 평범합니다. 뭔가 조금 더 김수영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좀 파고들어서 그 핵심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해석상에 다소 단순함이 있다. 즉 평범한 그런 해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는 그저 단순히 시를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를 쓰지 않는 것이 무라면 다른 의미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 자, 조금 더 이 무용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나는 시의 내용에 대하여 구심은 본 적이 없고 나의 가슴은 언제나 이 무 위에서 파괴와 창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때 또 무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 무슨 말일까요? 이 무용하다 할 때 이 무는 뭘까요? 자, 지금 이제 이 무용 혹은 무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표현들을 지금 다 찾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발표자가요. 그럼 또 찾아봅시다. 여기서도 무는 이중적인 면모를 파괴와 창조라는 대립 개념이 나타난다. 파괴와 창조. 무의 상태에서 파괴가 일어나기에 시 무용론이 시인의 최고 혐오이다. 무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파괴와 창조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또 이제 다른 산문에서 찾아봤어요. 오늘날 시가 골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회복이다. 인간의 상실이라는 가장 큰 비극으로 통일되어 있고, 이 비참의 통일을 영광의 통일로 이끌고 나가야 하는 것이 시인의 임무다. 예, 지금 뭔가 조금 하나씩 해석을 하고 조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조금 해석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좀 단순하게 그 표면적인 의미를 정리하는 식으로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대체로 뭐 지금 우리 학생들의 발표문의 수준이 좀 그러하지만 물론 지금 좋은 발표문 중심으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내용에 대해서 고심한 적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무라고 하는 거. 이 무 위에서 파괴와 창조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나의 가슴은 언제나 무다 그랬어요. 김수영의 여러 산문들을 찾아보면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내용과 형식이 시를 중심으로 한 이 예술에서 어떻게 이 창조 행위로 성화되어야 되는지, 그게 바로 앞에서 나오는 언어의 자유의 이행과도 관련되는 것인데요. 내용은 형식에 대고 계속 너무 내용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야 되고, 형식은 내용에게 계속 형식이 부족하다고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과 형식의 종합이 50대 50의 균형을 갖춘 그런 단순한 합이 아니라는 거죠. 내용은 자기가 100%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형식은 자기가 또 100%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처음에 염두에 두고 시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자기는 참여시를 쓰겠다고 시를 쓰지 않고, 민족 통일을 염두에 두고 시를 쓰지 않고, 예를 들면요, 환경 문제를 염두에 두고 시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내용, 주제, 어떤 주제의식을 먼저 설정하고 시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무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렇게 자유의 이행을 통해서 내용이 형식이 되고 형식이 내용이 된 그 작품은 민족 문제에 기여를 하고, 통일 문제에도 기여하고, 환경 문제에도 기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모순이라고 앞에서 얘기했는데 일종의 역설인데요. 모순적인 부재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무용론, 시무용론, 이것이 혐오인 동시에 목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의 내용과 형식이 서로를 무화시키는, 그죠? 최종적인 지점까지 갔을 때 앞에서 이제 무의미를 추구하는 것하고도 관련되는데, 의미로부터 출발하지만 무의미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이 자유의 이행이기도 하고요. 내용과 형식이 서로를 의식하지 않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사회 문제, 역사 문제, 민족 문제, 통일 문제에 기여를 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걸 의식하고 쓰진 않지만요. 그래서 당대의 참여 시인들에게 계속 비판하는 것은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주제의식을 갖고 시를 쓰고 의도적으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쁜 참여시라는 겁니다. 자,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어떤 김수영 시론의 핵심적인 포인트를 시무용론이라고 하는 데서 찾았다라는 것이 이 발표문의 상당히 좋은 착상이고, 그걸 추적해 가는 과정에서 김수영 시론의 중요한 특징을 찾는다는 것도 좋은 착상인 것 같습니다. 천사와 악마, 천사가 거미를 이긴 황홀인지 분간할 수 없다. 그러나 해결은 나와 있다. 시의 완성이다. 이때 시인은 쓰디쓴 미소를 띈다. 이러한 미소는 단순한 종교 시인의 법열과는 다르다. 이랬어요. 자, 이거는 어떤 시를 두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시의 완성이라는 글입니다. 이것도 역시 무의 상태에 이르는 것인데, 시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시를 완성하여 시무용론에 이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다시 창조되어 분간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가 완성되지 않은 이 순간은 무언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다.
예, 여러 인용문들을 통해서 지금 김수영의 이 역설적인 어떤 이론을 추적하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칭찬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자세하게 다 꼼꼼하게 하기는 어려운데요. 시어 침을 뱉어라에서 시의 사변에서 볼 때 이러한 온몸에 의한 온몸의 이행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바로 시의 형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말을 하죠. 자, 온몸에 의한 온몸의 이행, 이게 사랑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의 형식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온몸의 이행은 사랑이고 시의 형식이다. 죽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죽음이 없기에 죽음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자, 그러니까 이때 김수영이 말하는 사랑도 자유도 죽음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상 속에서 얘기하는 그 언어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자, 죽음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과연 어떤 것인지 지금 김수영이 여기서도 얘기하죠. 이 시에는 죽음의 깊이가 있다. 나쁜 시를 발견하기는 쉽지만 좋은 시를 발견하기는 참 어렵다. 그 시와 같이 살 수 있는 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상당히 쉽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 죽음의 깊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수영의 산문을 연구하거나 비평할 때 우리가 너무 상식적이고 통념적인 차원에서 의미 해석을 하게 되면 이 격차가 많이 생깁니다. 실제 김수영이 실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레벨하고 우리의 상식적인 레벨 사이에 격차가 많기 때문에 좀 더 거기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발표문은 상당히 그런 노력이 많이 눈에 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김수영의 산문에 대해서 지금 발표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모호성과 현대성의 경계입니다. 이것도 흥미있는 주제인데,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김수영이 굉장히 강조하죠. 아무튼 모호성은 여러 단계에서 등장하지만 지금 이제 이 1장이 시어 침을 뱉어라잖아요. 여기에서 모호성은 어떻게 등장하냐면 무한대의 혼돈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모호성의 차원이요. 근데 무한대의 혼돈이 바로 자유의 이행을 통해서 도달하는 어떤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질서보다는 혼돈, 그것도 그냥 혼돈이 아니고 무한대의 혼돈, 카오스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질서는 코스모스고 이 혼돈은 카오스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자유를 이행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 무한대의 혼돈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서보다는 혼돈을 더 강조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성의 차원까지 가죠. 즉 어떤 확정된 의미 같은 것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불확정적인 의미.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무의미의 시에 도달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 다른 인용문에서 모든 진정한 시는 무의미한 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최종 단계는 무의미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김수영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무의미 시와 김춘수가 생각하는 무의미 시는 상당히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그 차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의미 시는 김춘수의 독점물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김수영도 무의미 시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뭡니까? 의미를 처음부터 배제하느냐 아니면 의미를 껴안고 들어가서 그 의미가 무의미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자유의 이행을 통해서, 즉 무한대의 혼돈까지 그 모성의 단계까지 가느냐, 이 차이였던 것입니다. 물론 내가 지금 뭐 김춘수하고 김수영의 이 시의 추구를 우열을 가린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김수영 시론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시의 침을 뱉어라에서 나의 시에 대한 사유는 아직도 그것을 공개할 만큼 명확한 것이 못 된다. 시에 대한 사유가 뭡니까? 자기가 지금 시론을 펼치고 있잖아요. 시에 대한 산문을 펼치고 있잖아요. 시를 쓴다는 게 아니고 시를 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를 논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 이게 명확해지면 오히려 안 좋은 것이니까요. 시에 대한 사유가 명확해진다는 것은 의미가 확정되고 모든 것이 정립되는 것인데 그건 오히려 시에 대한 생각, 시에 대한 사유로서는 오히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영은 시작에 대해서 모호성을 인정하고 중요성을 역설한다. 그래서 모호성은 음악의 요소다. 자, 그 이전의 글들을 통해서 이 모호성의 개념을 한번 추적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인용한 부분은 시의 침을 뱉어라의 일부인데요. 시작은 오타인데요, 그죠? 떼시자가 아니고 시 소설 할 때 그 시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은 시를 쓴다는 것은 그죠? 시를 쓴다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심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다.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은 비유적으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도대체 머리는 무엇이고 심장은 무엇이고 온몸은 무엇이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이론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즉 문학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김수영이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맨 먼저 전제한 것이 자기의 시에 대한 생각은 아직 모호하다. 그죠? 하지만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나의 모호성을 용서해 준다면 스스로 모호하다고 인정하는 거죠. 무엇의 대답은 동시에 안에 포함되어 있다. 온몸으로 동시에 온몸을 밀고 나간다. 그렇다면 도대체 온몸이 뭐냐? 그리고 온몸의 이행이 사랑이다. 그리고 이것이 시의 형식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몸을 밀고 나가는 사랑을 실천할 때 시의 형식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겠지. 내가 시의 형식을 어떻게 쓸까? 기법, 테크닉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투신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몸을 던지면 그 안에서 뭐 계산하고 그죠? 구상하고 재고 자식 없이 그냥 형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용과 형식의 이 종합인데 아까 앞에서 시 무용론에서도 나왔고 의미로부터 출발해서 무의미에 도달한다는 것도 그렇고 다 어떤 접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용을 했어요. 우리들은 시에 있어서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생각할 때 공간적으로 생각해서 내용이 반이고 형식, 이건 내가 아까 설명한 거죠. 50% 50% 이게 아니란 겁니다. 도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노래의 유보성, 노래는 유보하는 것이죠. 즉 의미를 다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하이데거의 용어를 빌려서 대지의 은폐라는 용어를 쓴 것이죠. 노래의 유보성, 그리고 뭐예요? 산문은 개방성이겠지. 그 반대가. 그것은 이제 하이데거 용어로는 뭐예요? 세계의 개진입니다. 세계의 개진. 노래의 유보성은 대지의 은폐예요. 즉 그걸 이제 예술성이라고 또 설명합니다. 약간의 도시성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노래의 유보성은 예술성이고 그것은 무의식적이고 언성적이다. 그것은 반이 아니다. 즉 예술성 혹은 시의 형식은 그것이 자기가 100%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내용은 내용대로 뭐예요? 세계의 개진, 주제, 그죠? 주제의식, 이것은 또 자기가 100%가 되도록 요구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형식에게. 그럼 내용과 형식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죠. 치열하게 싸우면서 긴장이 발생할 때 좋은 시가 나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50대 50이다 이렇게 해서 사이좋게
내용 50, 형식 50 이렇게 해서 좋은 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뭐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고 긴장이 없는 시가 나옵니다. 예술성의 편에서는 하나의 시작품은 자기가 전부이고 산문의 편, 즉 현실성의 편에서는 하나의 작품은 자기가 전부이다. 시의 본질은 이러한 계진과 은폐. 자, 이게 하이데거 용어라 그랬죠. 계진과 은폐. 세계와 대지의 양극의 긴장에 있다. 이게 아까 이제 힘이 맺혀, 좋은 시는 힘이 맺혀 있다. 그리고 힘이 맺혀 있는 시는 긴장이 있다 할 때 그 긴장입니다. 양극의 긴장. 그래서 이게 내용과 형식의 관계로부터 이런 논리가 펼쳐져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온몸이라고 했을 때 온몸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내용과 형식이 변정법적으로 종합된 그것도 이 온몸이라는 비유가 뜻하는 의미 중에 하나겠죠. 그죠? 온몸. 왜? 머리도 아니고 심장도 아니다 그랬으니까 온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통합된, 그죠? 부분이 아닌 전체인 그런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2장은 시의 뉴 프론티어, 시적 현대성의 경계. 아마 모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산문, 이 시론에 주목한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 시의 뉴 프론티어라는 시가 필요 없는 곳이다. 이게 바로 무용론이죠. 아까 그 인용한 대목의 앞부분입니다. 시의 뉴 프론티어, 새로운 뭐예요? 신개척, 새로운 시가 나가야 될 곳은 시가 없는 곳이라는 거죠. 상당히 역설적인데 그가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한대의 혼돈과도 연결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유를 이행하는 최종 단계는 무한대의 혼돈이니까. 그것은 바로 모성의 지대입니다. 진정한 시인이란 선천적인 혁명가다. 내가 생각하는 시의 뉴 프론티어,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무한한 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언론의 자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자유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건 현실적으로 자유를 구속하는 것들을 다 타파해야 되겠죠. 그러나 최종 시의 뉴 프론티어 혹은 시의 완성의 궁극적인 지점은 그러한 현실적 정치의 차원보다 더 나아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성과 관련해서 지금 시인의 정신은 미지라는 글에 이 미지란 것이 바로 혼돈이죠. 무한대의 혼돈입니다. 고착되지 않고 고정되지 않고, 그죠? 정립되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거. 여기 이 학생도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10개를 또 주목한 것 같습니다. 시의 언어뿐만 아니라 일상 언어의 아름다움을 고찰한다. 맺은 말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예, 모성에 대해서 추적한 그런 발표문이었어요. 그 다음 계속 김수영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김수영을 집중 지금 탐구하고 있는 셈인데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실론에서 발견되는 균열에 집중한 연구는 부족했다. 균열, 예, 흥미있는 이 어떤 지점을 포착한 것 같은데요.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10개에서는 우리 모든 언어는 가오다. 나는 시 속의 모든 가오인 언어를 사랑한다. 라는 언어론을 펼쳐놓고도 요동하는 포즈에서는 이리하여 말은 스스로 부정하면서 생겨난다. 말의 규정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우리 자신이다. 라며 말의 규정을 비판하고 있다. 예. 앞에 언어론하고 뒤에 생각하고가 뭔가 다르다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펼쳐놓고도 규정을 비판하고 있다. 두 글의 시간적 격차가 2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변화로 보기보다 균열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 이제 우선 이 균열로 보는 그 근거가 이 두 개의 발표문이 64년에 발표된 것, 66년에 발표된 것. 근데 여기도 시간적으로 조금 역순인데요. 오히려 이게 논리가 맞으려면 64년에 발표된 이거를 앞에 놓고, 그럼에도 66년에는 이런 언어론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시간적으로 논리가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아무튼 이게 좀 격차가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언어는 가오다. 나는 시 속의 모든 가오인 언어를 사랑한다. 언어는 최고의 상상이다. 근데 이 언어론하고 말은 스스로 부정하면서 생각난다. 말의 규정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한 우리들 자신들. 이게 뭔가 격차가 있다. 균열이 있다. 이건 조금 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게 태도의 격차가 확연하게 나타나는지, 이것은 조금은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균열에 뭔가 생각의 변화, 균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은 흥미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비약은 미스에서 출발하여 우연성과 상상력으로 도약하는 것이므로 납득할 만한데, 다음부터의 논지는 사회적으로 사멸되어가는 말들을 살피고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인가를 고민한다. 예, 이 두 개의 이 산문 사이에 어떤 논리적 격차와 균열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론에 대한 내용은 주목할 만한데, 언어에 고착되고 불변하는 의미에 집착하는 대신 일시적인 의미를 긍정하고 있다. 예. 자, 김수영의 사고를 우리가 추적해서 그것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학생은 뭔가 문제의식을 갖고 자기 나름의 의문점을 갖고 지금 이 균열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언어는 원래가 최고의 상상력이지만 언어가 주권을 잃을 때는 시가 나타나서 그 시대의 언어의 주권을 회수해 주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러니까 시의 역할은, 이 언어라고 하는 건 사회적 언어겠죠. 사회적 언어가 힘을 잃었을 때 혹은 주권을 잃었을 때 시가 그 역할을 대신 맡아줘야 된다. 시인의 사명이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시간의 언어라는 말을 쓰네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시간의 언어는 언어가 아니다. 이때 시간의 언어는 뭘까요? 시대에 따라서, 그죠? 변해가는 시대적 언어,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잠정적 가오다. 수정될 가오. 왜 수정돼야 돼요? 시대가 바뀌면 또 사회적 언어가 바뀌어가니까요. 그리고 이 수정의 작업을 시인이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능동적으로, 즉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회적 언어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인이 그 어떤 수정 작업을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 최고의 상상인 언어가 일시적인 언어가 되어 만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예, 지금 그런 이제 문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또 다른 발표문에도 계속 나오는데, 이 발표문에도 나오네요. 낡은 것이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순간 이 시에는 죽음의 깊이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시에는 죽음의 깊이가 있다. 낡은 것이 새로운 것으로 바뀐다. 요동하는 포즈에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말의 규정이 아니라 이러한 말을 하는 우리들 자신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언어를 규정하는 대목, 그 다음에 시를 쓴다는 것과 시를 논한다는 것에 비교했다. 김수영은 모험은 자유의 서술도 자유의 주장도 아닌 자유의 이행이다. 자, 그래서 이 자유의 이행이라는 말하고 온몸을 밀고 나간다는 말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단지 서술하는 것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한다. 그건 이제 몸으로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가 김구영을 비판하는 까닭은 시여 침을 뱉어라의 시는 온몸으로 바로 온몸을 밀고 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그림자를 의식하지 않는다. 그림자에조차 의지하지 않는다. 자, 온몸으로 자유를 이행하는 것은 그림자를 의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비유죠. 시인이기 때문에 아마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비유적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그림자를 의식하지 않는다.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한 것 중에서는 원군은 비겁하다. 그죠? 그러니까 거의 혈혈단신으로 전쟁터에, 그죠?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하는 그런 어떤 투사의 모습 같은 것이 이 시인의 모습으로 김수영이 생각하는 이 그림자를 의식하지 않는 이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자유의 이행의 중요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발표문은 뭔가 지금 김수영이 한 말들을 계속 접목시키면서 뭔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논리를 이제 구사하려고 하는데, 뭔가 자기 얘기가 좀 필요한데, 자기 주장 같은 게 필요한데, 김수영이 했던 말을 가지고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결국 이걸 말하고자 한 것인가요? 균열을 지금 에서 균열을 포착해서 궁극적으로는 눈 감고 고개하기, 김수영의 균형의 시합. 그러니까 사실은 균열은 일종의 실마리, 이 발표문에서 논리의 실마리의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 균형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목이 상당히 가감하게 눈 감고 고개하기, 이렇게 제시했어요. 조금 더 이 주장에, 자기 주장이 조금 더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언어론에 대한 상반된 주장에서 출발하여 김수영의 시론, 의식 무의식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제 주로 중심 논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토대에서 죽음의 시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예, 이제 죽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제목은 균형의 시학인데, 지금 뭔가 자기의 중심 논지가 조금 더 드러나야 무엇을 이 발표문이 주로 말하고자 하는지가 나타날 것 같은데, 김수영 시론의 균열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얘기, 이렇게 전개를 했는데, 균형은 이제 무엇을 결국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자, 내용과 형식의 두 축이 양쪽 끝에 있고 사랑과 죽음의 두 축도 그러하다. 이렇게 볼 때 물체를 떠받치고 있는 두 축 중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균형을 잃듯이 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근데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리면 김수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 단순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한 균형을 얘기한 게 아니고, 내용은 내용대로 100%를 주장하고 형식은 형식대로 100%를 주장할 때 생겨나는 그 자유의 이행, 그죠? 온몸을 밀고 나가는 그것이 이런 이제 논리 속에서는 다소 상당히 단순화된 면도 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기에는 그런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발표문인데, 어떤 중간 인간들이라는 제목을 쓰고 있습니다. 중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개념상 조금 너무 큰 개념이기도 하고 거창한 개념이기도 하고 너무 광의의 설정 같아요. 중간 인간이라면 어떤 것을 중간 인간이라고 말하는지, 너무 개념이 좀, 내가 이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활을 양궁을 쏠 때 9점 10점을 자꾸 겨냥해서 쏘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크게 개념을 잡아버리면은 너무 원론적으로 되고 또는 포괄적으로 되어서 너무 많은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적중률이, 즉 9점 10점이 안 되고
3점 4점 큰 원에다가 활을 쏘는 그런 양상이 돼버립니다. 논지를 전개하는 데 주요한 대상으로 이용한 실험 평문은 다음과 같다. 이상의 시 형태. 이상의 시 형태? 이건 김춘수의 평론 시론 중에서 이상의 시 형태. 시인론을 위한 각성을 포함한 이상론, 의미와 무의미. 김춘수 시론에 너무 그런데 좀 메모식으로 문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서술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간단하게 메모 형식으로 지금 제시를 한 것 같아요. 도입, 천사에 대한 연구. 아무래도 인간으로는 어려웠다. 사람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대상과 할 수 없는 행위가 있었다. 지금 상당히 뭐라 그럴까? 큰 의욕을 갖고 야심찬 어떤 서술을 하려는 것 같아요. 왜 인간, 중간 인간, 무능, 인간과 비인간, 이런 얘기는 너무 큰 얘기인데 아무튼 의욕이 야심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이 발표자는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좁혀서 디테일하게 작은 걸 얘기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디테일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거창하고 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요, 오히려 그게 알차지 못할 수가 있어요. 종종 인간의 경계를 문턱을 밟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밀어내거나 경계가 확장되었다. 최초의 믿음과 최후의 믿음. 이게 계속 좀 너무 거창한 얘기들인데요. 인간에게는 인간 아닌 것이 필요하다. 인간과 비인간의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너무 지금 큰 얘기가 아닐까. 그 다음에 신 얘기도 나와요. 신집합적 개념으로서 종교가 약화되었다고 해서 경계의 필요성을 여전하고, 지금 종교 일반론, 인간과 비인간, 종교 이런 너무 큰 얘기, 즉 일반적인 자기 사상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는 사실은 텍스트를 가지고 비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발표자에게는 좀 그런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자기 사상과 자기 신념을 얘기하는 것하고 우리가 비평을 할 때는 텍스트를 엄격하게 겨냥해서 그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인데 지금 너무 자기 얘기를 지금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텍스트하고 연관이 있어서 하는 얘기겠지만 천사라는 존재를 생각한다. 신으로는 부족해서 신의 대리자가 된다. 이런. 그래서 아마 김춘수의 천사가 등장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김춘수 시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일반적인 어떤 중간 인간들, 릴케, 릴케는 말했다. 이 같은 중간의 상태에 사로잡혀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에서 살며 몰락해가고 있는지. 릴케를 읽고 아마 김춘수와 아마 접목을 시켜서 얘기하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중간 인간들, 이상도 아마 중간 인간이라고 보고 이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춘수의 텍스트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좀 일반론적이고 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가라앉히고, 그죠? 자기 생각과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텍스트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침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좀 흥분된 상태에서 큰 얘기들을 자꾸 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중간 인간들, 김춘수. 아마 굉장히 야심찬 자기 생각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여기 벤더스의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로 위시되는 다양한 예술 작품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릴케의 천사가 절대의 권위를 지닌 반면 김춘수의 천사는 신과 인간 사이의 존재이되 무력한 형태의 존재이다. 이런 말이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릴케와 김춘수 천사의 차이를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말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가감하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중간에 디테일이 생략된 채 너무 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발표자는 조금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이 의욕과 야심과 또 열정이 더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5분이 남았네요.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명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네요.